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틀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딱 12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의 군 지휘부가 통째로 무너지고 또 운명이 뒤바뀌었죠. 오늘은 바로 그날 12.11 군사반란, 그 긴박했던 밤의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격렬한 전화통화 한 통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군사적 위기가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을 때 터져나온 한 장군의 정말 피 끓는 외침이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령관이 저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그러니까 197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한 독재자가 갑작스럽게 암살당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 공백 상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대통령이 사라진 나라, 곧바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인 권력이 민간 정부의 손을 떠나서 군대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의 순간,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 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조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군 내부는 크게 두 세력으로 쫙 갈라져 있었던 거죠. 한쪽은 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다른 한쪽은 그걸 막으려던 기존의 구군부입니다. 특히 저 반란군, 그러니까 신군부의 핵심 동력은 하나회라는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두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군대 내의 비밀사 조직이었어요. 마치 군대 안에 또 다른 군대, 그림자 정부처럼 움직이면서 자기들 사람을 요직에 깔아놨던 거죠. 자, 이제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운명의 그늘 12월 11일 밤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세력의 갈등이 어떻게 하룻밤에 반란으로 터져 나왔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반란군의 계획 진짜 대담했습니다. 먼저 저녁 6시 반, 자기들끼리 서울의 심장부인 경복궁에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전혀 모르는 반대편 핵심 지휘관들은 저녁 식사 자리로 유인해서 부대를 텅 비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때 군서열 1위인 육군 참모총장을 급습해서 납치해버립니다. 지휘계통의 머리를 잘라내서 군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속셈이었죠. 그런데요, 이 반란군이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사실 총이나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보였어요.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압군이 나누는 모든 전화통화를 손바닥 보듯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진압군은요? 완전히 눈뜬 장님 신세였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시간 싸움입니다. 총장이 납치된 걸 안 장태환 장군이 격분해서 반격 명령을 내리고요. 반란군은 자기들 계획을 승인받으려다 대통령한테 거절당하죠. 다급해진 반란군 쪽 공수부대가 서울로 출발하고 진압군 측에서도 이걸 막으려고 공수부대를 급파합니다. 서울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란군이 진짜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 부대까지 빼내서 서울로 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건 자기들 야망을 위해서 국가 안보 자체를 담보로 건 정말 아슬아슬한 승부수였죠. 자, 근데 상황이 진압군에게 조금씩 유리하게 돌아가려는 찰나였어요. 바로 그때 반란군 측에서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서로 피 흘리지 맙시다. 양쪽 다 병력을 물립시다. 이른바 신사협정이었죠. 하지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속임수였습니다. 진압군은 이 약속을 믿고 병력을 뒤로 뺐는데 반란군 공수부대는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서울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결국 아무런 저항 없이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차례로 점령당했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령관을 지키려던 김호랑 소령 같은 군인이 부하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사실상 포로가 된 대통령에게서 사후 승인을 받아내면서 이 쿠데타는 형식적으로나마 합법이라는 탈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어떻게 일개 사조직에 불과했던 반란군이 단 하룻밤 만에 국가의 정식 군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병력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반란군은 전두환이라는 확실한 구심점 아래서 아주 결단력 있게 움직였어요. 정보는 완전히 장악했죠. 하나회라는 끈끈한 사조직으로 뭉쳐 있었고요. 반면에 진압군은요. 국방장관은 도망가 버렸지, 정보는 깜깜하지, 그냥 형식적인 명령체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됐던 거죠. 정리하자면 진압군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관은 도망가 버렸죠. 통신은 다 도청당해서 우리 편조차 믿을 수 없었고요. 반란군 소속 부대들은 아예 대놓고 상부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유혈 사태를 피하려다 보니 정작 행동해야 할 때 망설였던 게 결국 치명적인 패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끝난 12월 12일 밤에 12시간. 근데 이게 단순히 군대 내의 권력 다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버렸죠. 마치 도미노 같았어요. 한번 보시죠. 1단계,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신군부가 군을 장악합니다. 2단계, 군내의 반대파를 전부 숙청하면서 권력을 다지죠. 3단계, 이걸 기반으로 전국의 계엄령을 확대해서 나라 전체를 장악합니다. 4단계, 이에 저항하는 광주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짓밟고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결국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8년간의 군사 독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1979년 그날 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더 위험한 걸까요? 모든 위험을 감수한 대담한 계획일까요? 아니면 유혈 사태를 피하려다 모든 걸 잃게 되는 머뭇거리는 대응일까요?